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을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냐면 꿈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장님과 국내 주식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최근에 전인구의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따끈따끈한 책을 내셨어요. 예.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책 제목이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럼 첫 질문으로 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올해 예.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책을 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국가들 몇 개 얘기 드릴게요. 네. 한국 주식 있고요. 네. 미국 주식 있고 네. 중국 주식 있고요. 저도 홍콩 주식도 있고 유럽 주식도 있어요. 프랑스 주식도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주식 있습니다. 네네. 다 투자해요. 저도 이제 골고루 투자하는데 아무래도 투자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둘만 비교했을 때 비중은 한국 주식이 더 크죠. 한국이 더 크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없어요. 국내에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커피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거라 보는 사람이니까 커피 주식을 사고 싶어요. 국내에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또 있어요. 세계 1위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예. 그러니까 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엔 또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또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게 되는 거고,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비중,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에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제가 투자하고 싶은 메뉴를 늘리고 싶을 때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뷔페로 치면 고기 종류 하나, 과일 종류 하나, 밀가루 종류 하나 있으니까 소형 뷔페라고 치면 미국은 고기도 막 종류별로 있는 거죠. 양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많은 주식, 내 입맛에 맞는 주식을 미국 주식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다. 자, 미국 주식에 투자에 대한 이유를 좀 들었으면 왜 근데 금리 인상 시대에 미국 주식이죠? 제가 미국 주식을 다 투자하는 쪽이 아니라 제가 투자하는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상 시대고 인플레 시대인데 그것에 대해서 금리와 인플레를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주식들만 본 겁니다. 그래서 책도 얇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브랜드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원자재 회사들, 1차 산업에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아무래도 건설이라던가 금융이 호재를 보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이제 제가 두루두루 다룬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차이점과 장점, 투자 전략 아무래도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죠. 그거부터 한번 짚고 가죠. 한국 주식은 정말 그 지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산이 많잖아요. 뭔가 약간 다 고지전 느낌이에요. 오르는 것 같다가 멈춰 있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오르고 났더니 좀 있으면 또 내려요. 약간 턴어라운드 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쫙 올랐다가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은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르는 시기가 몇 번 안 와요. 보통 한 10년에 한 2번 정도.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지형처럼 넓은 평지 같은 느낌인 거죠. 크게 막 무탈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위기가 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주가가 약간씩은 흔들리지만 길게 보면은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코스트코라던가 예전에 뭐 스타벅스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런 주식들 보면은 주가가 10년 동안 뭐 한 4배에서 5배씩 오르는 주식들도 많이 찾을 수가 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국 주식은. 보통 사람들이 오를 때 많이 삽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는 가격대를 보면 보통 9만 원대에 많이 사요, 사람들이. 근데 삼성전자 6만 원대는 또 안 사요. 무섭다고.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등락폭들보다는 오히려 야금야금 오르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비재들 위주로, 브랜드가 강한 기업들 위주로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인도 보면은 1억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손실 났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국 주식 투자했다가 5년 동안 물리는 시기를 겪었을 때 그쵸. 손실 난다 이런 거죠. 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근데 기업이 아닌 브랜드에 투자하는 거라는 책의 멘트가 있더라고요. 예.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브랜드 순위 투자법. 이게 뭔가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S&P 500 지수를 저는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코카콜라라던가 뭐 애플이라던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글로벌 브랜드 순위 100위가 발표가 나옵니다. 매년 발표가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소비재, B2C, 고객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은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학생들 중에서 스마트폰 뭐 사줄까 그러면은 저는 아이폰을 갖고 싶다. 스마트폰을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 브랜드가 강하다 그러면 뭐 나는 탄산음료가 먹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코카콜라가 먹고 싶다.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차 아무거나가 아니라 테슬라가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계속 많은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고객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시대일 때는 오히려 브랜드가 강한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브랜드 투자법을 보는 겁니다. 그럼 브랜드에서 하나의 힌트를 찾자라고 하면은 브랜드 순위가 매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브랜드 순위가 매년 올라가는 기업이 있어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브랜드 순위가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같이 올라가요. 거의. 그래서 이제 브랜드 순위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대중에게 인지도를 빠르게 넓혀 나가는구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로 유명한 게 브랜드를 넓힌다라고 해서 돈을 바로 버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브랜드를 쌓고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사용하게 한 다음에 가격을 나중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고객을 확보하는 순간에는 좀 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봤을 때 브랜드 투자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브랜드 순위에서 당연히 올라가는 기업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럼 떨어지는 기업은 그 브랜드 순위가 주가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대표적 코카콜라. 과거에는 순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보면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올랐던 기업들을 보면은 어도비. 그리고 이제 페이팔. 어도비가 보면 지금 이미지가 뜨고 있을 텐데 2015년에 68위, 2018년에 51위, 그다음에 2021년에 21위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테슬라.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리고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순위가 갑자기 빨리 올라옵니다. 넷플릭스 2021년 36위, 테슬라 14위. 거기에 이제 뭐 페이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어떤 시대적인 그 흐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만큼 대중적으로 되는 거고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거고 페이팔이 대중화되고 있고 넷플릭스가 대중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성장하는 기업 중에서도 가장 탑티어급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로서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을 살 때도 미국도 당연히 뭐 불황이 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황이 올 때는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불황이 올 때 1등 브랜드 기업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요? 이게 워렌 버핏 전략이에요. 뭐 단순한 건데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살 때인데요.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뭐 항상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었던 거죠. 그때 워렌 버핏이 샀던 시기가 1987년이었는데 그때 코카콜라 가격을 한 2달러에서 3달러 사이에 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코카콜라 배당이 거의 2달러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장기 보유하는 주식인데 1987년은요. 세계 경제가 막 성장하는 시기고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였었어요. 그만큼 아시아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아시아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아시아로 많이 전파되면서 이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간접 광고로 들어가는 코카콜라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코카콜라는 아시아 사람들의 인구 증가와 함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 음료에서는 당연히 세계 1위 브랜드였었던 거죠. 근데 이 회사가 1987년에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그 검은 월요일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버핏이 그때 사요. 딱 그때 쓸어 담습니다. 싹.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때 한번 글로벌 경기가 쇼크가 왔었다 했잖아요. 증시가. 그래서 2016년에 애플 주식을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브랜드가 좋고 세계 1위인 기업을 어차피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장 저점에 잡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증시 하락에도 주가가 또 꿋꿋이 버티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주식 하락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르는 것도 좋지만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을 너무 거예요. 좋죠. 마음이 편하죠. 네, 미국 주식에서도 보면 테크 주식들 보면 70% 80% 떨어진 주식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방어력을 좀 갖춘 주식이어야지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매출과 이익이 계속 꾸준히 늘어야 됩니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황에 강하다라는 거죠.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을 줘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만 보고서도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방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수급도 없겠죠. 그럼 주가가 떨어질 때 바닥선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도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냐면 꿈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배당도 괜찮은데, 그런데 너무 안 오르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방어만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꿈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매력이 있겠죠. 이거 세 가지를 공통점으로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주식도 하나 있네요. 뭐요? KTNG. KTNG 주가 요즘에 8만 원 정도 하죠. 8만 원. 네네. 예.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늘었어요. 네네. 뭐 주가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지만 네네. 좀 멈추고 이제 배당이 6%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꿈이 뭐였냐면 리오프닝. 이제 홍삼이나 이런 매출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또 인플레. 담배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호재를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KTNG가 괜찮은 주식이죠. 근데 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아요. 이런 주식들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 방어적인 성격으로 가져가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럴 수 있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KTNG 굉장히 좋게 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근데 또 그리 좋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오히려 한 이제 은퇴 시기가 다 돼간다라고 하면은 네. KTNG 비중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잘 주는 회사라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는요? 방금 말씀해주신 매출과 이익이 늘고 배당이 크고 꿈이 있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뭐 그 정도 한계는 언급해야죠. 한 개 정도 하면 필립 모리스. 예, 필립 모리스 아니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예, 그 담배 주식인데요. 네. 담배라는 게 사람들 인지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연초 담배라고 해가지고 태우는 담배는 거의 뭐 이제 매장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주식들이 인기가 없었다가 최근에 필립 모리스라든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베코가 올라갔던 이유는 전자담배로 바뀌고 있어요. 전자담배는 이제 조금 더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주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마스크 벗기도 힘들다 보니까 전자담배로 많이 바뀌게 됐고, 미국에서도 규제 때문에 전자담배 판매를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글로벌 1위가 필립 모리스예요. 그러면은 전자담배가 그러면 마진율이 좋은가 나쁜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도 그렇고 KTNG도 그렇고 이제 전자담배로 전환되고 전자담배 판매가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가면서 오히려 마진율이 좋아져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보면 또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굉장히 어그로가 끌리는 이제 썸네일 질문이었는데 증시 하락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배당금을 주는 미국 주식이 있다면서 3억 원 투자로 월 300만 원을 버는 고배당 주식. 부자들만 아는 연 11.5% 고배당 ETF. 뭡니까 도대체 이거? 어그로는 어그로죠. 네. 네, 어그로는 어그로. 책은 팔아야 되니까. 근데 맞아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네. QYLD라는 그 ETF가 있어요. QYLD.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아무 때나 사도 안 돼요. 커버드 콜이라 그래서요. 네.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주식을 사고 콜 매도라는 거를 쳐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이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콜매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폭도 제한하고 하락하는 하락폭도 제한을 걸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대부분 배당으로 주는데, 지금 주가가 좀 올랐어요. 18점 몇 달러에서 20달러까지 올라서 지금 배당 수익률은 11.1%가 나와요. 20달러 정도 됐고, 그럼 여기를 한 5년 정도 평균을 봤더니 주가가 대략 19달러에서 25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이제 쥐약일 때가 언제냐면 주가가 급하게 오를 때랑 많이 떨어질 때. 일반적으로 횡보장에서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 19달러에서 25달러로 횡보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배당 수익이 목표인 사람이고 크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분보다는 꾸준히 월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달러 이하 부근에서 사서 모으게 되면은 고배당 주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가는 크게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다만 또 크게 떨어질 것도 아니죠. 예,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 이거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25달러쯤 가면 또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보다 잃은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닥에 사야 된다. 바닥에 사야 예. 된다. 자, 인플레 시대에 원자재 ETF에 좀 투자하는 건 어때요? 원자재 ETF 굉장히 좋죠. 저는 장기적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봐요. 네네.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라니냐 현상이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남미 쪽의 작황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상기후 때문에 이 커피 벨트 라인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작황도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콩 ETF라던가 커피 ETF라던가 이런 것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아니면은 저는 원자재 투자 자체를 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농업 주식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농업 주식은 대부분 비료 주식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진짜 정말 농사를 짓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이런 쪽인데, 외국에 대표적으로 이제 ADM이랑 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두 개 회사는 이제 농업 관련 주식이죠. 네. 농산물도 유통하고 종자도 만들어서 팔고 이제 실제로 농사도 짓고 있고 유통하고 하면서 네. 크게 이제 하는 이제 글로벌 회사들인데,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력이 좀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그 외국 부자들도 보면은 최근에 농지를 사들이고 있어요. 핑계는 다 다양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농지를 사들이고 있다. 뭐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네. 농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또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 같은 경우 농업은 이렇게 얘기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이제 광물. 강물. 1차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철이라던가 뭐 니켈이라던가 리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특히 신냉전이 벌어지면 뭐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철 수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건설이 또 활발하게 되면 당연히 또 철 수요가 늘고, 조선도 철 수요고, 인프라가 이제 앞으로 많이 터뜨릴 것 같아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뭐 바이든 1,400조 예산도 풀리고 이러면서 이제는 사람들 고용을 늘려 나가면서 금리 인상을 같이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공사 현장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럼 철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과거처럼 단순하게 뭐 그냥 도로 짓고 철도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풍력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면서 전기차도 굉장히 수혜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전기차에 대한 이제 필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가 니켈이랑 그렇죠. 니켈이랑 리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매력 있게 보는 거는 리튬 그리고 니켈. 강물에서 철, 니켈, 뭐 리튬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요 관련 뭐 주식이라든가 ETF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저는 주식을 더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리튬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보면은 좋은 회사들도 있는데 이익을 내지 못하는 좀 불량한 회사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ETF니까. 예. 그래서 ETF를 안 좋아하는 건 항상 그런 것들. 그 중에서 그냥 우량한 회사만 뽑아 올리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리튬에서는 이제 강복 리튬이라고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리튬에서도 수산화 리튬이랑 탄산 리튬의 이제 강자가 됩니다.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니켈과 하이 니켈을 만들어서 하는 이제 한국형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동안은 강복 리튬이 탄산 리튬은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성장성,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여기도 이제 증설을 많이 하면서 탄산 리튬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둘 다 세계적인 순위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당연히 가장 리튬에서는 넘버원이 될 것 같고, 니켈 쪽에서는 두 가지 회사가 있어요. 브라질의 발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발레라는 회사가 여기가 세계 철강석 생산 1위, 니켈 생산 1위. 그리고 이제 브라질 회사지만 미국 증시에 ADR로 상장되어 있어요. 예탁 증서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에 있는 발레 주식을 사면은 똑같이 소유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6%가 나옵니다. 워낙 이 원자재 회사는 돈을 많이 벌 땐 많이 벌고 못 벌 땐 많이 못 벌어요. 주가도 변동성이 심하고 배당도 변동성이 심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니켈이나 철강석 수요가 줄어들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길게 보자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발레가 있어요. 티커로는 이제 INCO, 인코라고 하는데요. 발레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니켈 생산량이 세계 3위급이에요.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냐면 그대로 못 가져간다.
여기서 가공까지 하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높은 마진을 내고 인도네시아에 일자리를 만들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의 움직임도 보면은 최근에 전기차 생산 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수급을 해서 그대로 장착해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겠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발레도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사실 친환경, 전기차, 예. 헬스케어 시대라는 거는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테마에서 좀 앞으로 오를 종목 그런 것도 있을까요? 친환경에서는 플라스틱들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익이 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뭐 순수하게만 보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친환경에서도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소재 기업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데니머 있었잖아요. 이런 기업들 보면은 꿈은 큰데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이익을 내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전기차 중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라든가 니오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는 적자보다는 흑자를 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친환경 소재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SKC라든가 효성 TNC라든가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당을 10배를 늘렸죠. 5,000원 배당하던 걸 5만 원까지 배당 늘리고 리젠이라는 사업까지 진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배당이랑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PER은 또 굉장히 낮습니다. 뭐 4배, 5배 이하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외국에는 또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못 찾아가지고 이쪽은 제가 이제 국내 섹터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제약회사들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ETF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식도 하나 있을 거고 저는 인플레랑 헬스케어 동시 잡는다 생각하면은 뭐 헬스케어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색다른 방법도 하나 있어요. 크로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이 종류별로 좀 다양한데 크로거라는 회사는 작은 데는 아니에요. 식료품에 좀 비중을 많이 둔 이제 슈퍼마켓입니다. 식자재들도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조리 음식도 많이 팔고 있고 여기는 뭐냐면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이제 슈퍼마켓들 보면 약을 팔고 있어요. 약국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제약회사들은 약을 만드는 거고 약을 판매하는 거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차를 싣고 와서 마트 장도 보면서 약국에 약도 실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약국을 가지고 있는 크로거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 외에 약국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인플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결정적인 거는 워렌 버핏이 크로거에 투자를 하면서 아, 이 판단이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비용은 굉장히 비싸고요. 거기 마트에 가면은 식재료는 굉장히 저렴해요. 뭐 고기라든가 우유라든가 계란, 야채들은 저렴하니까 인플레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럼 마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아니죠.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약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상황은 의료보험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약을 사서 스스로 약으로 버티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부분 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소비력을 가진 세대들이 대부분 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도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메타버스 시대이기도 하죠. 아, 그렇죠. 여기에 또 어떤 기업이 투자로 매력적인가요? 저는 메타를 괜찮게 보고 있어요. 우선은. 메타의 메타. 네, 메타 플랫폼스. 네. 회사 이름을 아예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간절한 데가 여기예요. 나머지들은 다 기술력이 다 다양합니다. 구글도 메타버스로서의 굉장히 선두주자에 갈 수 있고 애플도 가능한 거고 여기에 대한 뭐 게임 물리 엔진인 뭐 에픽 게임즈라던가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괜찮고요. 굉장히 괜찮은 회사들은 많고 거기다 이제 그래픽이 좋아지려면 엔비디아도 당연히 좋아져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를 보는 이유는 메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운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머지들 뭐 애플이라던가 구글 같은 경우는 다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자체 이제 안드로이드랑 이제 OS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객의 정보를 수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는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런 것들 수합이 어려워졌죠. 그럼 본인이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뒤면 AR 글래스가 나올 거예요. 이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메타버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게임. 그러면 가장 앞서 나가 좀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기업 두 개가 있다고 치면 하나가 메타였었고요. 메타도 오큘러스를 가지고 게임 시장을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게임 회사를 아예 그냥 인수해버리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죠. 블리자드라든가 시작해서 그 큰 돈을 들여서도 인수하는 이유는 저 회사가 상대 기업에 넘어가는 것보다 나한테 오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거다. 그 메타버스라는 거는 여러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봤을 때는 게임 먼저 시작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게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사람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NFT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거래를 돌려서 이제 어떤 유통 생태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SNS라던가 나머지들을 붙여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예. 반도체 관련주는 뭐 미국에는 엔비디아, AMD, 퀄컴, 뭐 인텔 등 뭐 많이 있을 텐데 예. 소장님 좀 주목하고 있는 회사 있을까요? 저는 인텔이요. 인텔. 네. 인텔 같은 경우는 가장 공격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나머지들은 이미 벌써 청사진을 대부분의 투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좋게 보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는 뒤처져 있어요. 뭐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과연 인텔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아까 메타라는 것도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메타가 구글이랑 애플을 뛰어넘겠다고 라고 해서 물음표를 던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만큼 주가가 할인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걸 실현시켰을 때는 엄청난 상승폭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라던가 이제 뭐 아까 말한 메타 같은 경우가 사람들의 대중의 어떤 색안경 때문에 매력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제가 매력적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인텔이라든가 뭐 다른 애플 뭐 많은 기업들이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 지금 이제 한 $800 좀 넘었네요. 엄청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죠. 제가 느꼈던 테슬라는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인데 생산량이 항상 그 월가의 예상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잘 뽑아내는 회사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기가 베를린이라든가 기가 텍사스가 계속 오픈을 하면서 생산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리오프닝이 터졌을 때 고유가까지 유지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얼마나 잘 찍어내느냐가 중요한데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항상 어닝 쇼크가 종종 나요. 많이 생산할 줄 알았는데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근데 생산력에 있어서는 테슬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몇 번 줄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 해볼 때 보면은 뭐 물량을 잘 뽑는 뭐 최연성 선수 막 이러면서 뭐 항상 하잖아요. 똑같은 자원을 캤는데 어떻게 저 선수는 생산을 더 뽑아낼 수 있을까? 고도의 효율화라는 거죠. 이거는 뭐 IT 기술이랑 다르게 생산을 잘 뽑아내는 기술도 하나의 큰 경쟁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훨씬 좋게 보신다, 지금? 예,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 예상보다 더 높은 캐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또 2년 정도 지났을 때 오히려 좀 기대가 좀 더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을 쓰셨으니까 미국의 부자분들은 어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의외로 농업이었었어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끝났다라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이 농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냐라고 하는데 장기 투자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상 기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 갔을 때 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캐나다의 밴쿠버에 왜 없습니까? 하니까 여름이 덥지 않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해부터 엄청 더웠어요. 이제 나중에는 캐나다가 50도가 넘는 것도 발생할 정도로 이상기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작황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 그 작물들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장소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뭐 여기는 밀이 최적지다, 여기는 뭐 커피가 최적지다라고 해서 생산량이 이 정도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뚝뚝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농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종자 가격,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종자라던가 아니면 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비료에 대한 것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부자들 보면은 핑계는 달라요. 그냥
뭐 그냥 농지를 좀 갖고 싶다, 뭐 친환경이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상 기후를 점점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농지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업 관련 주식을 저점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10년, 20년 바라보고 아니면은 그럼 이상 기후가 벌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커질 수 있는 문제가 탄소 배출권 문제. 탄소 배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리오프닝까지 더해지면 이제 공장 가동률이랑 이제 운송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탄소 배출이 훨씬 늘어날 거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ETF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도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1200조 원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건설 쪽이 많이 유망했었어요. 네. 그럼 이제 건설 장비라던가 이제 뭐 건설 공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네. 대표적으로 뭐 캐터필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철을 만들고 있는 뉴코라던가 뭐 US 스틸이라던가 이런 기업도 이제 호재가 되겠죠. 아니 미국에도 시멘트가 있는데 미국 자체 시멘트 회사는 없고요. 뭐 멕시코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외국계 기업이 미국에 차린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시맥스라는 멕시코 기업이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와의 갈등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LNG에 대한 어떤 수요도 커질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셰일가스 기업이라던가 이제 그리고 이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바이든 인프라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기차 섹터였었습니다. 그럼 바이든은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크니까 전기차 섹터들을 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전기차를 파는 회사들도 있지만 아까 뭐 미국에도 리튬 회사가 있습니다. 뭐 앨범알이라던가 뭐 이런 주식들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충전도 같이 인프라가 같이 늘어나야 돼요. 보통 4대1 비율로 가거든요. 그러면 충전소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건 누구 돈으로 지을 건가? 보통은 민간은 잘 안 지으려 하겠죠.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지을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진을 낼 건가? 보통 차지포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충전소를 가지고 어플로 사람들이 설치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충전소가 있는데 제가 도착하기 3분 전이에요. 미리 예약을 해요. 그럼 저는 이미 홀딩을 걸었어요. 그러면 예약으로 결제하고 홀딩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차를 못 들어가고 제가 가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충전하는 사이에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 쳐요. 그러면 이 어플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럼 다른 차가 왔을 때 여기 30분 남았네? 자기가 대기를 걸어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어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어플은 뭐로 돈을 버느냐? 저는 제가 봤던 게 우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30분 동안 할 게 없어요. 되게 애매해요. 충전하는 사이에. 그걸 가지고 쇼핑이라던가 뭐 광고를 보게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전기차 소유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안내해주는 다른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진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이런 어플들이 매력이 이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최근에 보니까 티맵이 전기차 이제 충전소 어플과 연계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 보면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소장님과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종목도 나왔는데 만약에 현금 5천만 원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뭐 1,000에서 5천 정도 가지고 있다면 5천만 정도 있다면 미국 주식 좀 어떤 것을 내 바스켓에 담으면 좀 좋을지. 이거는 제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업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정말 호가가 올라버려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대신 섹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래시가드. 래시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이제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렸을 때 이제 호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의류주 올랐을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제 봄이 되면서 자전거를 좀 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차이점은 전기자전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출퇴근용으로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은 한강 공원을 타고 여행하기도 좋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습니다. 운동으로도 괜찮고. 근데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서울에 전기자전거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동선을 보니까 주로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주말에는 한강공원 위주로 많이 쓰고 있더라.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더라 라고 봤고, 킥보드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헬멧을 써야 되고 이러면서 차라리 전기 자전거로 넘어가자라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주식은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주식을 산다라는 관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안전하고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이제 경기 호황과 불황에 흔들리지 않는 업종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의미시겠죠? 예. 인플레랑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아무래도 고객 충성도가 높고 가격 인상한다 하더라도 매출에 타격이 없어야 되고 불황이 갑자기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기업이 중요한데, 그런 기업들이 S&P 500 지수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브랜드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